서울의 밤이 발 아래 보석처럼 펼쳐진 최고층 연회장의 고요한 방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였고 멀리 남산 꼭대기에 등대 같은 탑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상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의 무거운 공기는 마치 맛있는 음식의 향기마저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른두 해의 세월을 얼굴에 새긴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곱게 지은 비단옷은 그녀의 기품을 더했지만 상 위에 가만히 놓인 그녀의 손은 평생 흙과 씨름하고 굳은 살이 박인 노동의 증표였습니다. 그 거친 손과 고상한 옷차림의 부조화는 그녀가 걸어온 인생의 깊이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맞은편에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에 45살 맏아들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정보기술회사의 대표였고 그의 번쩍이는 손목시계는 방 안의 은은한 조명을 받아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마음 정리를 하셨다니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이 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최고급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최고의 보살핌을 받으시며 편안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머니의 안위보다는 복잡한 계산이 번뜩이는 듯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42살의 딸 미영이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누리 소통망에서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유명인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낡은 집이며 얼마 안 되는 재산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다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곁에 둔 값비싼 가방의 위치를 고쳐 앉으며 자신의 완벽한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신경 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자식의 다정한 말들을 들으며 박순자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그들의 얼굴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이 길어지자 진우와 미영의 얼굴에 떠있던 매끄러운 미소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적어도 안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찻잔을 들어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방 안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낮고 조용한, 그러나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서운 힘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깊은 마음에 참으로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내 마음속으로 모두 정했단다. 250억 원? 그 돈 전부를 말이다. 250억 원. 그 숫자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우의 입가에 걸려있던 사업가다운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미영은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솜거울을 상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두 사람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낡은 쇠부티를 만지던 아버지의 작은 공방이 딸린 총우석의 낡은 집이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탐욕과 의심, 그리고 경악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표정들을 가만히 지켜보던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눈에는 서울의 야경보다도 더 깊고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하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이 울릴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종 모양 알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고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달 전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달 전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인천의 한적한 변두리에서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이고 있는 낡은 기와집이었지만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과 정갈하게 정리된 장독대는 할머니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언제나 깔끔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숨결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삶의 터전이자 그의 평생이 담긴 대장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이름난 장인은 아니었지만 쇠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텃밭의 채소를 돌보고 오후에는 남편이 남긴 낡은 연장들을 기름 먹인 헝겊으로 닦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망치와 집게에 밴 남편의 손때를 어루만질 때면 쇠를 두드리던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땀 흘리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우편물 하나가 할머니의 조용한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에는 낙원건설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뜯어본 할머니의 눈이 종이 위에 박힌 글자들을 따라가다 한 곳에 멈췄습니다. 첨단 미래 도시건설 사업 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 내역. 그리고 그 아래 할머니가 평생 만져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50억 원.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두려움이 번져나갔습니다. 문득 쇠를 두드리며 땀을 닦던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기 때문입니다. 여보, 쇠는 뜨거운 불과 수천 번의 망치질을 견뎌야 비로소 강해지지만 사람은 돈이라는 불 앞에서 그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법이야. 그 돈이 사람을 시험하는 개지.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3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져서 큰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오른 맏아들 진우 고운 얼굴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는 딸 미영, 그리고 조금은 어수룩하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았던 막내 민준. 할머니의 마음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25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은 어쩌면 내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불과 망치일지도 모른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선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돈을 나누어 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쌓인 낡은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낡고해진 오래전 명절에나 한두 번 입었던 빛바랜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시험을 위한 그녀의 갑옷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대상은 당연히 집안의 기둥이자 자랑인 맏아들 진우였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머리도 빗지 않고 얼굴에는 검댕까지 살짝 묻힌 채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중심계 우뚝 솟은 아들 회사의 건물은
마치 구름이라도 뚫을 듯 위풍당당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고 널찍한 1층 접견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낡은 신발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젊고 세련된 옷차림의 직원들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아들의 비서라는 젊은 여인이 내려와 곤란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구석진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권하는 대신 지금 대표님은 아주 중요한 회의 중이시니 오래 기다리셔야 할지도 모른다는 퉁명스러운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안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던 진우가 문득 고개를 돌리다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당혹감과 짜증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회의를 마무리 짓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나타난 흠집을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밤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몽땅 타버렸단다. 평생 모은 쌈짓돈까지 한 줌 재가 되어버렸어.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이 늙은 어미가 너 말고 누구를 찾아오겠니? 할머니는 아들의 반응을 살피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나 직원들이 이 초라한 몰골의 어머니와 자신을 함께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곧 외국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오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 발목을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갑에서 두툼한 돈 뭉치를 꺼내려다 말고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세요. 찜질방 같은 데서 며칠 묵으시면서 제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사람 시켜서 어디 지낼 만한 작은 방이라도 하나 알아봐 드릴 테니 제발 회사로는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 차가운 말과 함께 손에 들린 몇 푼의 돈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매긴 가치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맏아들의 냉정한 태도에 가슴이 얼어붙은 채 건물 밖으로 나온 할머니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낡은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딸 미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미영은 마침 자신의 화려한 집 안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녀는 값비싼 찻잔을 우아하게 들고 가족 간의 따뜻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잡지 화보처럼 꾸며진 거실이 보였고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계속해서 뜨는 어머니의 전화 알림을 본 미영의 미간이 순간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녀는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송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잠시 후 걸려온 딸의 전화 너머로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방송하는 거 몰라?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데 자꾸 전화를 해. 무슨 급한 일이야?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맏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딸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집이 불타버렸고 이제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딸의 반응은 아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것은 걱정의 목소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뭐라고? 집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엄마 제정신이야? 미영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 일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 내 집은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야. 내 일터고 내 얼굴이라고. 모든 가구와 장식품 하나하나가 다 계획된 배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그 초라한 모습으로 불쑥 나타나면 내 이미지는 뭐가 되겠어? 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보살펴야 할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삶이라는 그림에 튄 보기 싫은 오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미영은 한숨을 푹 쉬며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너무 걱정은 마.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괜찮은 요양원 알아봐 줄게.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심심하지도 않고 엄마한테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야. 알았지?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는 할머니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 차갑게 끊어진 신호음은 마치 딸이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휴대전화 화면 위로 딸이 방금 올린 새로운 게시물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의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는 그 위선적인 글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결과는 첫 번째보다 더욱 참혹했습니다. 맏아들과 딸에게 연달아 버림받은 할머니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오직 막내 아들 민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준을 찾아갈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마음이 여리고 착했지만 사는 형편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배달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끝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막내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해가 저물고 차가운 밤이슬이 내릴 무렵에야 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준이 사는 곳은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오래된 동네의 작은 셋방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대문 앞에서 할머니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늦은 밤 구준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옷은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온몸에 한기가 스쳤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자 곧 문이 열리고 고된 하루 일에 지친 얼굴에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 앞에 비를 맞으며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이 밤중에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밖에서 뭐 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어머니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어른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로 비좁았지만 바닥은 따뜻했고 방 안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앉아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 두꺼운 이불을 가져와 할머니의 젖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리 앉으세요. 몸이 꽁꽁 얼으셨네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며느리가 내어준 뜨거운 숭늉을 마시자 꽁꽁 얼었던 할머니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민중과 며느리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당연히 저희랑 같이 지내셔야죠. 방이 좁아서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바닥에서 자면 돼요. 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주무세요. 그의 말에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여기가 이제 어머니 집이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와 서름, 그리고 막내 내외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와 가난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막내 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 착한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자신들의 어미를 헌신짝처럼 버린 그 두 자식에게는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리라. 할머니의 눈빛이 젖은 슬픔 속에서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잔인한 연극은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진짜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막내 아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 집에 잠시 신세를 지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향한 곳은 친구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가서 가장 비싼 숙소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옷을 사고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에는 옅은 화장까지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시골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품위와 위엄이 넘치는 귀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맏아들 진우와 딸 미영은 각각 한 통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정중한 필체로 쓰인 내용은 어머니 박순자 여사께서 주최하는 가족 만찬에 대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박순자 여사의 향후 거취 및 재산 상속 문제에 관한 중대 발표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초대장을 받은 두 사람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드디어 현실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손을 벌리러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낡은 집을 팔아 생긴 얼마 안 되는 돈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의 신세를 어떻게 질 것인지를 의논하려는 속셈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머니를 확실하게 요양원으로 보내고 법적으로 자신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자고 말입니다. 약속된 날 저녁, 진우와 미영은 승리감에 도취된 채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며 이제 곧 마지막 막을 내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의 가장 좋은 자리에 먼저 도착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들이 알던 초라하고 힘없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은 두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우와 미영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세요? 진우가 당황하며 묻자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리 놀라느냐? 그저 내 자식들과 오붓하게 저녁이나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이다. 할머니의 평온한 목소리와는 달리 식당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값비싼 음식들이 차례로 상위에 올랐지만 세 사람 중 누구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단다. 꿈속에서 내가 불길에 휩싸인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었지. 그래서 내 아들을 찾아갔더니 그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귀찮은 채는 짐이라며 내게 돈 몇 푼을 쥐어주고는 냉정하게 등을 돌리더구나. 할머니의 말에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딸을 찾아갔지. 그랬더니 내 딸은 자신의 고상한 삶에 흠집이 난다며 나를 멀리 외딴 곳으로 보내버릴 궁리만 하더구나.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가 자신들의 속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목소리에 차가운 힘을 실었습니다. 너희는 가난하고 늙은 어미는 짐짝처럼 취급했지만 만약 그 어미에게 너희가 평생 구경도 못할 큰돈이 있다면 어찌했을까? 그 순간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250억 원의 보상금 계약서였습니다. 서류에 적힌 믿을 수 없는 숫자를 확인한 진우와 미영의 얼굴은 경악과 탐욕 그리고 후회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진우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얼음처럼 차가운 손길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들의 연극은 이제 끝났다.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지켜온 땅의 대가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 생각이다.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대장장이들을 돕는 재단이지. 그리고 그 재단을 책임지고 운영할 사람은 바로 너희 동생 민준이다.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람의 도리를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내 막내 아들 말이다.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저버린 어미에 대한 벌이자 너희가 무시했던 동생에 대한 보상이다. 할머니의 선언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우는 분노의 차소리를 질렀고 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김명철 장인 추모재단의 소박한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는 막내 아들 내외와 갓 태어난 손주를 품에 안고 행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재단은 벌써 여러 명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고 남편이 평생 쇠를 두드리던 낡은 대장간은 이제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망치를 든 어린 손주의 손을 잡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남기는 따뜻한 기억과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돈으로 자식의 마음을 시험했지만 결국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